오 기자가 꼭 알아야 되는 기사입니다. 뭐죠? 안전 이별 매뉴얼. 아하. 예. 이별할 때 안전하게 하라는 건가요? 예. 사랑이 살인으로 변하는 데이트 폭력. 그 실태를 파헤치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심각합니다. 예. 하루 평균 15건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흘에 한 명씩 살해당하는 이 범죄. 바로 데이트 폭력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 발생한 데이트 폭력 사건은 총 7,692건. 그중 살인 사건은 102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 남자친구가 손찌검까지는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이별을 통보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5달 동안 무려 2만 건의 문자를 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문자 테러를 받은 여자친구라면 폭력 그 이상이었겠죠. 신체적인 폭력만이 데이트 폭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언, 감시, 집착 등도 엄연한 데이트 폭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데이트 폭력이 나날이 증가하는 이유를요, 당사자 간의 연애 문제라고 치부하고 방치했던 사회적 분위기를 큰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데이트 폭력에 처해 있는 피해자는 일명 스톡홀름 증후군처럼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는다는데요. 그 이유도 가해자들이 폭행 후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홀라당 또 넘어가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재범률은 무려 76.5%. 즉, 당신의 연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연애 초기에 알 수 있는 데이트 폭력자의 전조 증상 5가지 저 한 기자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유용한 정보인데요. 1번, 온종일 전화와 문자를 하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낸다. 2번,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는데도 기다린다. 집착이네요. 이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3번, 만날 때마다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요구한다. 네 번째, 둘이 있을 때는 폭력적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태도가 달라진다. 이중적이죠. 마지막으로 싸우다가 외진 길에 나를 버려두고 간 적이 있다. 이런 전조 증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미 데이트 폭력에 노출되었다면 첫째도 둘째도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사진으로 기록해 두고요.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리 씨와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헤어진 손 씨. 그런데 얼마 후 그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잘 살아. 깜짝 놀라 하천으로 달려간 손 씨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리 씨를 발견. 수영도 잘 못하는 그녀는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하천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물에서 무사히 나온 건 죽겠다고 물에 뛰어들었던 리 씨 혼자였습니다. 리 씨를 구하려던 여자친구 손 씨는 안타깝게도 물살에 휩쓸려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어떡해. 그러니까 남자친구를 구하고 본인은 이제 사력을 다해가지고 힘이 빠져서 헤엄을 못 쳐서 나오신 건가? 그런데 이 사건에는 반전이 있었습니다. 리 씨, 당신을 고의적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인 리 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걸 알게 된 손 씨는 리 씨와 크게 다퉜는데요. 이후 자리를 뜬 손 씨에게 자살을 예고하는 메시지를 보낸 리 씨. 그런데 이것은 페이크! 모두 남자친구 리 씨의 쇼였던 겁니다. 경찰이 하천 교각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고 추궁한 결과 손 씨가 자신을 구하려고 다가오자 리 씨는 오히려 그녀를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왜?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손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리 씨는 혼자 빠져나와서요. 하천 교각 난간을 붙잡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뛰어오는 모습만 봐도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마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라면. 그 여자친구가 또 수영 못하는 걸 잘 알았을 거고. 이 사건으로 체포된 남자친구 리 씨는요. 여자친구에게 겁만 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까지는 없었다고요. 하지만 검찰은 고의적 살인 혐의로 그를 기소했고요. 결국 리 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5월 3일 영국 월트셔주에 살던 17살 소녀 엘리 골드가 집 주방에서 잔인하게 살인된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최소 13번 흉기에 찔린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은 엘리의 집 주변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고요. 약 3시간 뒤 엘리를 살해한 용의자 토머스 그리피스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그리피스는
엘리와 17살 동갑내기로 3개월간 교제했던 그녀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피스가 전 여자친구 엘리를 살해한 이유는요. 엘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그랬어요. 와, 씨. 어우, 와.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그런데요. 더 소름이 돋는 건 살해 직후 그리피스가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특히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서 엘리의 손에 칼을 쥐어줬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렇게 태어나게 다시 학교를 갈 수 있다고? 자기 알리바이 세우는 거지. 그렇지. 사람이 죽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저 사람의 우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제공해 줬네요. 그렇죠. 저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요. 17세 앞날이 창창한 소년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살인이라는 범죄는. 게다가 이런 계획성 있게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더욱더 본인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 살해 당한 애도 앞날이 창창한 17살이었어. 걔는 정말 죄도 없다고. 걔는 진짜 한 80년 더 살면서 누려야 될 게 많았던 애라고. 그렇죠. 자, 이후에 그린피스는 영국의 소년법에 의해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 6개월을 더한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그린피스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이 들끓었고요. 이후에 피해자 엘리의 부모는 미성년자라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강화된 소년법, 일명 엘리법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이 좀 안 나오긴 하네요. 그렇죠. 이미 아이는 떠나고 없어서. 17살 꿈 많은 소녀의 삶을 송두리째 아사가 벌인 소년 악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2021년 영국 사이 좋았던 부부 애슐리 허턴과 빅토리아 허턴.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아내 빅토리아의 가방에서 평소 입던 것과 다른 속옷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게 된 남편 애슐리. 아하. 그는 약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요. 근데 속옷이 평소와 다르다고 외도를 의심한다는 건 좀 그런데요. 직접 증거는 아니에요. 네. 네. 뭐 남자 속옷이 있으면 몰라도. 아니 그 여행 갔을 때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지에서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네. 남편 애슐리의 불안함이 커져가던 그때 나한테 사기를 쳐? 진실은 항상 밝혀진다고! 그 막연했던 의심에 쐐기를 받게 해준 하나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런던으로 출장을 간다고 밝혔던 아내 빅토리아가 실은 런던이 아닌 최서에 갔다는 걸 알게 된 건데요. 그는 아내를 추궁했고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게 부부간의 이게 믿음이라는 게 조그만한 균열이 생기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그럼. 예. 그런데 정작 기소된 것은 외도를 의심받았던 아내 빅토리아가 아닌 남편 애슐리였습니다. 아내를 의심한 애슐리는 최첨단 수사기법을 동원했는데요. IT 전문가였던 그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도청과 GPS 위치 추적. 아이고. 침실을 포함한 집안 곳곳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고요. 아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도청 장치와 함께 GPS 위치 추적 장치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이상 아내의 사생활을 은밀하게 뒷조사한 결과 아내의 거짓말을 밝혀냈던 건데요. 이에 아내 빅토리아는요. 나 몰래 내 사생활을 도청해? 소름 돋아. 남편 애슐리가 자신의 동의 없이 도청, 위치 추적을 했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 그렇게 남편 애슐리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됐던 겁니다. 불법적으로 이게 녹취나 위치 추적 사생활 침해는 이거는 어떤 걸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피해자였지만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가해자가 돼버려요. 평소에는 다정하지만 뒤돌아서면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던 두 얼굴의 남편. 그는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미국 아틀란타에 거주하는 여성 리비 클리브스는 언젠가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방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가 하며 한밤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 겁니다.
아, 무섭다 진짜. 어이 너무 무섭다. 냄새도 그렇고 소리가 들린다고요? 100% 딴 사람이 지금 집에 있다는 거잖아요. 거의 저건 룸메이트 아니야. 처음에는 환청인가 싶었지만 계속 이상한 일이 반복되자 클리브스는 방을 찬찬히 둘러봤지만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혹시 몰라 침대 밑을 살펴본 그때 설마. 당신 누구야? 침대 밑에 숨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 남성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침대 밑에 잘 안 보거든 솔직히. 아니, 야, 누가 봐 그걸. 아,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있던 스토커는 이미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아, 저 비번 다 알겠구나. 사실 클리브스는 남자친구와 1년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 부모님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했는데요. 그런 어머니, 음식 솜씨 좀 키우셔야겠어요. 영희 입맛에 맞질 않아요. 노력 좀 하시죠. 저런 말을 해? 그 여자친구 부모님한테? 무례한 거지 뭐. 그렇습니다. 부모님에게 무리하게 행동하는 남자친구의 이중적인 모습에 충격받은 클리브스는 결국 이별을 통보. 남자친구도 이별을 쿨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남자친구가 클리브스의 집 침대 밑에 몰래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숨소리는 왜 뭐 코로 골았나? 클리브스가 들었던 그 불쾌한 숨소리. 클립스, 지금 너와 함께 누워 있는 기분이야. 진짜 기분 나쁘다. 아우. 나는 코를 건 줄 알았어. 잠들어가지고. 전 남자친구는 무려 한 달 가까이 클리브스의 침대 밑에 숨어 살면서요. 클리브스가 집을 비울 동안 클립스가 쓴 칫솔 이걸로 대신 뽀뽀라도 해야 되겠어. 오, 여기 클립스와 내 구역이라고 아무도 못 들어와. 요새는 안 하죠? 예? 요새는 안 그러시죠? 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연기력이 좋을 뿐인데. 너무 현실 같아서. 네, 클리브스의 물건을 사용하고 마치 영역 표시라도 하듯 자신의 향수를 뿌리곤 했던 겁니다. 아, 걔야 무슨 영역 그 표시를 칫솔을 해. 자기가 썼다는 거를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끔찍했을까? 클리브스는 즉시 경찰에 신고,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며 아찔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사랑한다는 이유로 선까지 넘어버린 전 남자친구. 당신의 행동은 범죄에 불과합니다. 2018년 러시아 16살 소년 키릴 볼스키는 SNS 동호회 활동 중 크리스티나 캄라예바라는 동갑 친구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자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우리 자기 사진만 봐도 너무 좋다. 우리 조만간 꼭 보자. 비록 사는 지역이 달라 랜선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었지만 볼스키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요즘 뭐 랜선 연애는 되게 많은 일이니까. 많아요, 예. 좋은 결말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게 주제가 주제인 만큼. 볼스키는 가족 결혼식 때문에 캄라예바가 사는 곳에 방문할 예정이었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드디어 설레는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만난 뒤 감쪽같이 실종되고 말았는데요. 응?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마지막 목격자였던 볼스키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그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볼스키의 알리바이가 거짓으로 드러나며 결국 그는 캄라예바를 살해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니 왜? 왜 죽여? 왜?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만나서 왜 죽여요? 왜? 놀랍게도요. 사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진 건 볼스키 단 한 사람뿐. 뭐 어떻게 된 거야? 캄라예바는 볼스키를 그저 친구로 대했지만요. 캄라예바가 너무 좋았던 볼스키는 혼자만의 망상 연애를 시작. 다른 친구를 질투하고 또 자녀 계획까지 세우는 등 마치 자신이 캄라예바의 남자친구라도 된 마냥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그냥 랜선 친구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멀리서 오니까 그냥 만나서 뭐 커피 한잔 하려고. 그냥 뭐 그랬나 친구니까. 볼스키는 만날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족의 결혼식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고요. 그렇게 하바롭스크에서 무려 6,000km 이상 떨어진 멀고 먼 모스크바까지 찾아갔고요. 드디어 캄라예바를 만난 볼스키는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고백했지만 자신의 상상과는 다르게 그녀가 고백을 거절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잔인하게 살해,
시신을 근처 쓰레기통에 유기했던 겁니다. 어긋난 소유욕과 집착은 결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길 바랍니다.